때로는 토피처럼 2편. 오케스트라의 튜닝 소리 들어보셨죠? 악기들이 뿡빵거리며 저마다 열심이지만 듣기에는 사실 거북하잖아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면 불협화음을 꿰뚫는 어떤 패턴이 느껴져요. 마치 즉흥적인 잼 공연처럼 투박하고 제멋대로인 듯한, 자유 속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어쩌면 재즈의 원형과도 같은 암묵적인 틀 말이에요. 빨강에선 그런 소리가 들려요. 가시 돋듯 붉어지는 고음부와 두터운 울림을 지닌 저음부가 뒤섞인 고전적인 불협화음 말이에요. 믿겨지세요? 설명을 하는 그녀의 손이 분주했고 손 모양 따라 눈앞에 악기가 그려졌다. 바이올린, 오보에, 첼로, 바순. 대꾸 없이 듣기만 했다. 장면을 구성하는 솜씨와 말재간이 뛰어났다. 독특한 감수성과 소리에 대한 안목을 드러낸 그녀가 더욱 궁금해졌다. 그러나 소리를 듣는다는 것을 이해하기에는 아직 좀. 검정색은요? 부추길 속셈이었다. 관심이 있다는 것도 알려줘야 했다. 한 병 더 하죠. 빈 양주병을 든 그녀는 마치 강의료를 요구하는 것 같았다. 취기를 드러낼 것 같다가도 얘기가 길어질수록 그녀는 점점 말짱해 보였다. 그러나 술이 센 여자일수록 한순간에 취해버리는 것을 알고 있는 나는 절충을 시도했다. 맥주 어때요? 입가심으로 마신 맥주 때문에 더 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고 있을까? 그녀의 눈빛에서 실망과 경멸이 순간적으로 스쳐 지났다. 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줄 순 없었다. 빈병을 슬며시 내려놓은 그녀는 테이블에 이마가 닿을 정도로 크게 주워기며 말을 이었다. 검정은요, 모든 빛깔의 도살이었어요. 스스로 빛깔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억세게 눌렸던 현이 퉁겨져 깊은 굴에 울려 퍼지는 소리, 한없이 빨려들 것 같은 개방 현의 그 명징한 울림이 압도하듯 덮쳐오면 정말이지 꼼짝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 연희씨. 잠깐만.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그러자 대뜸 그녀가 깔깔거리며 웃어댔다. 그녀의 웃음소리에 치기가 확 달아났다. 구부정하게 엎드린 채 나는 그녀의 팔에 매달려 칭얼대고 있었다. 직업이 궁금해서였다. 실용음악을 전공한 나도 놀랄 정도로 소리의 내공이 깊었다. 빛깔에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은 특이하거나 예민한 사람들이 느낄 법한 환각 증세 정도로 생각했었다. 하지만 빛깔의 속성을 드러내는 그녀의 시각적인 묘사는 대단한 것이었다. 마치 환청이라도 듣게끔 하려는 듯이 빛깔을 악기에 빗대 은유적으로 끄집어내는 방식의 화술은 언어의 유희와 묘사를 통해 세뇌시키려는 것처럼 중독성 있는 마력을 내뿜었다. 도대체 어떤 여자이기에 저 정도의 설득력 있는 감성을 지닌 걸까? 그녀가 설명을 하는 동안 장면을 연상하며 귀를 쫑긋 기울여 봤을 정도였다. 몸이 아파 미대에 가지 못했어요. 집에서 그림만 그렸는데 몇 년 전에 지방 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죠. 오빠 도움이 컸어요. 화가였다. 깊이 있는 안목과 감수성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었다. 그렇다면 소리는, 빛깔에서 듣는다는 소리는 무슨 까닭이란 말인가? 신인 초대전에 전시할 그림을 그리다가 쓰러졌어요. 까무러치듯이 말이죠. 과로였다고들 했지만 실은 아니에요. 그림 때문이었어요. 그 이후부터 빛깔에서 소리를 듣기 시작했죠. 믿기 힘드시겠지만 어떤 그림이었죠? 특정한 사물이나 색에 대한 강박이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원을 그리듯 맥주잔을 돌렸다. 파도의 포말처럼 맥주 거품이 소용돌이 쳤다. 제 색의 바다였어요. 하양을 머금은 검정 흐린 날의 잿빛 바다. 바다가 검푸른 것만은 아니었군요. 독특한 신미안을 인정했다. 바다와 맞서려는 이유도 대충은 알 것 같았다. 취기를 빌었는지 그녀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사건에 스스로 다가서는 용기를 발휘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녀에게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굳이 말리지 않았다. 잔뜩 긴장을 해서인지 입안이 바싹 타들어갔으나 더 이상 맥주를 마시기는 힘들었다. 이상한 방향으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밤늦게 공부를 끝내고 집 근처 동네에 들어서는데 타는 냄새가 진동했어요. 시커먼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고 골목마다 들어찬 소방차의 불빛들이 어지럽게 돌며 무척 소란스러웠어요. 화재였죠. 사람들이 분화비처럼 불난 곳으로 몰려갔어요. 저도 그들을 따라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호기심 때문이었어요. 남들이 눈치챌까봐 안타까워하는 표정까지 연기했죠. 그때였어요. 사람들의 탄성 소리가 골목을 가득 채웠어요. 불길이 치솟는 2층 창문에서 여자가 뛰어내린 거예요.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채로. 저는 그만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죠. 그때 누군가 재빨리 제 눈을 가렸어요. 오빠였어요. 말을 섞거나 딴청을 부릴 수 없었다. 그녀의 감정을 흩뜨리지 말자며 침 삼키는 소리마저 조심했다. 며칠 후 불났던 집에 들어선 저는 마치 타자라도 된 듯 제가 하는 짓을 지켜보기 시작했어요. 느낌이 꼭 그랬죠. 부슬부슬 내리는 피 때문에 으스스했죠. 내부를 둘러보며 이것저것 들춰보던 나는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바들바들 떨었어요. 집안 전체를 머금고 있던 재색이었죠. 그 빛깔이 순식간에 아우성을 치며 달려와 성난 야수처럼 저를 덮쳤어요. 몸부림치며 마구 악을 써도 소용없었죠.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거든요. 결국 정신을 잃었어요. 그와 동시에 잠을 깼죠. 꿈으로부터의 도피치곤 참으로 기묘했어요. 꿈이었다고요? 맥이 탁 풀렸다. 거품이 사라진 맥주를 단숨에 들이켰다. 데워진 맥주잔이 비렸다. 이상한 방향으로 흐르던 시간의 끝에 도달한 느낌이 들었다. 화재는 실제로 우리 집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더 이상 물을 수도 딱히 섞을 말도 없었다. 충격적인 그녀의 현실과 꿈의 교차가 모호했지만 위로조차 부질없어 보였다. 표정 관리가 다소 부담스러웠다. 경주 처음이라고 하셨죠? 분위기를 바꿔주고 싶었다. 치유는 아니어도 그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요구라도 들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상처를 극복하려는 몸부림이 애처로웠다. 내 작업보다 우선 그녀를 도와야 할 것 같았다. 이기적이게도 그녀의 말을 듣는 와중에 이미 내 작업은 착착 진행되고 있었다. 그녀를 모티브로 멜로디가 자꾸만 떠오르는 바람에 머릿속의 것들을 정리만 하면 될 정도였으니 크게 빚을 진 느낌이 들어 어떤 식으로든 갚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녀는 앉은 채로 졸고 있었다. 긴장이 풀렸는지 나 또한 취기가 꽤 올랐다. 새벽 4시 반, 이미 어둠의 정점을 지난 경주의 여명이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다. 그리 밝지는 않았다. 낮게 드리워 있는 구름에 잠겨 뿌옇게 제 빛깔을 풀고 있는 흐린 달이 보였다. 비를 잔뜩 머금은 잿빛 하늘이었다. 그래, 간포로 그녀를 데려가는 거야. 계산을 끝내고 비틀거리는 그녀를 거의 안다시피 부축한다. 서학동을 향하는 택시에서 애인이라도 된 것처럼 그녀를 쓰다듬는다. 되는 대로 펼친 이불 위에 그녀를 눕히고 나는 그녀에게 우리가 우리임을 일깨운다. 갖가지 빛깔과 소리와 향기로 뒤범벅인 그녀와 갖은 열망을 불태우며 우리는 내내 서로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다. 단순한 편집 같은 기억, 몇몇 장면을 빼곤 제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생각이 나지 않았다. 마치 사라진 꿈처럼 이미 잘렸거나 끊긴 필름일 따름이었다. 불현듯 눈이 떠졌다. 나도 모르게 정신이 번쩍 든 것이다. 술 깬 뒤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개운했다. 돌아보니 그녀는 없었다.
예상 못한 바는 아니었지만 금덩어리를 안았다가 깬 꿈처럼 허망했다. 코를 벌름거리며 이곳저곳의 냄새를 맡아보았다. 아쉽게도 지난밤이 그리 실감나지 않았다. 좀 더 느끼고 싶었다. 그녀가 누웠던 자리에 벌러덩 드러누운 나는 피사의 사탑처럼 내 쪽으로 기울어 솟아있는 성기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표정이 눈앞에 어른거렸다. 순전한 정신과 고매한 인격으로도 떨칠 수 없는 욕망의 완력, 내 삶에서 그나마 가식을 벗고 어쩌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을 애써 마다하지 않으며 온몸에 힘을 뺀 나는 그 완력 앞에 한없이 공손해지고 있었다. 빗소리가 들렸다. 막 시작한 비는 아닌 듯 했지만 이제야 듣게 된 것이 의아했다. 이제야 눈에 띄는 것도 있었다. 방문턱에 놓인 작은 봉투였고 그녀가 남긴 메모였다. 욕망 때문에 귀와 눈이 잠시 멀었던 것일까? 간포 들렀다가 시내에 약속도 있고 해서 일찍 갑니다. 우리 꿈꾼거래요. 꿈? 꿈이라 피식 웃음이 나왔다. 내게 꿈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연락처는 없었다. 메모가 적힌 봉투 위쪽에 금박을 두른 글자들이 반짝였다. 왠지 봉투가 낯익었다.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크유 프로덕션.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생각들이 뒤엉켜 엎치락뒤치락 됐다. 재빨리 코트 안주머니를 확인했다. 이 사장에게 받은 봉투는 현금이 들어있는 채로 주머니에서 멀쩡했다. 머릿속이 텅 비어가고 있었다. 누구란 말인가? 크유 프로덕션의 봉투를 지니고 내 옆에 앉았던 연이라는 여자는 대체 누구였단 말인가? 우연보다는 의도적이라는 느낌이 더욱 짙게 다가왔다. 그녀와의 시간이 후회되기 시작했다. 여행의 일탈로 치부하기엔 감당키 어려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것만 같았다. 하지만 간포에 가야 할 것 같았다. 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을 속옷이며 셔츠를 찾기 위해 이불 속을 마구 휘저었다. 거세진 비가 귀와 끝 양철 차양을 뚫을 듯이 두드리며 최근에 댔다. 경주에 내리는 단비였다. 아직 경주세요? 전화는 왜 꺼놓으셨어요? 크유 프로덕션의 살림을 도맡고 있는 오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불안이 느껴졌다. 그녀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돼 있을 것이라는 당혹스런 불안이었다. 무슨 일이죠? 묻긴 물었지만 대답은 듣고 싶지 않았다. 사장님이 찾고 난리던데 무슨 일 있나요? 그는 오히려 내게 되물었다. 한숨 돌릴 기회였고 그 틈에 마음을 다잡아야 했다. 대체 나는 어떤 공경에 빠진 걸까? 추측 안 되는 사정에 겁이 났고 갈피가 잡히기를 기다리는 시간이 왠지 두려웠다. 전화를 꺼놓았던 것은 사실 가족 때문이었다. 충효동 집에서는 좀처럼 일할 겨를이 나지 않았고 가족들은 내 음악 작업을 힘들다거나 대수롭게 여기지도 않는 듯 했다. 그래서 집중할 공간이 따로 필요했기에 방을 얻었지만 가족에겐 알리지 않았다. 게다가 서울이라고 둘러대는 것도 너무 뻔뻔하다는 생각에서 서학동에 와 있을 때면 항상 전화를 꺼놓곤 했었다. 하물며 그녀와의 새벽이야. 까짓 어떤 일이 되었건 어수룩하게 당하지 않겠다는 분기가 넌지시 일었다. 특별히 실수한 경우도 누구에게 죄 지은 일 없이 공손하기만 했던 나 아닌가. 그때였다. 맞닥뜨려야 할 상황의 서곡처럼 핸드폰이 징징 울었다. 저장돼 있던 발신인의 정보가 동시에 떠올랐다. 큐프로 이연호 사장. 하마터면 나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이 사장의 이름이 연호인 것을 왜 이제야 알아차렸을까? 예, 사장님. 기죽은 목소리가 입안을 맴돌았다. 아니, 경주에 갔으면 집에 가야지. 대체 어디에 있는 거요? 경주 집에선 모른다고 하시지. 전화는 꺼져 있지. 대체 연락이 되어야지요. 지금 빨리 교동에 있는 요석궁에 가서 이 연희를 찾으세요.
아마 서로 알아볼 수도 있을 겁니다. 여행을 함께 했으니 제 동생 잘 부탁드립니다. 유 감독. 다리가 후들거렸다. 교동의 그곳까진 20여 분이면 충분하겠지만 머나먼 곳처럼 느껴졌다. 결코 갈 수 없었고 가서도 안 되는 곳이었다. 생면부지 남자와의 첫 대면을 기대하며 다소곳이 앉았을 그녀의 가혹한 처지 때문만은 아니었다. 공손을 남발하다가 위선의 독마저 삼킨 남자가 버젓이 처신할 자리는 더더욱 아니었다. 전화기를 황급히 꺼버린 나는 통신 중계망에서 쉼없이 깜빡였을래 작은 점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비틀어진 내 방으로 빗소리가 슬그머니 문턱을 넘고 있었다. 몸의 모든 구멍으로 들어간 빗소리는 핏줄과 신경을 따라 흐르며 온몸 구석구석을 적셨다. 마치 물에 빠진 소금 인형처럼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다. 타들어가는 열망의 잿빛에 풀리던 그녀의 몽환적인 눈빛과 향기와 소리도 그처럼 기억에서 녹일 수는 없는 걸까? 문득 실망과 경멸이 스치던 카페에서의 그녀 눈빛이 호련히 떠올랐다. 햇살의 무게조차 버거워 그늘을 부유하는 먼지만큼이나 더섭는 내 존재의 짓거리가 처량하게만 느껴졌다. 온몸이 나른했다.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구 졸음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상황에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지만 한숨 자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만일 꿈이라면 억만금을 안았더라도 깨어나고 싶었다. 강한 핏소리가 오히려 정막을 부추기며 나를 싸고 돌았다. 나는 미끄러지듯이 스르르 잠에 빠져들었다. 다음 날도 계속 비가 내렸다. 긴 잠에서 깨어보아도 현실은 역시 그대로인 듯 했다. 단지 하루가 지났을 뿐이었지만 전혀 다른 날이기를 은근히 바랐다. 시간이라는 처방을 믿었기 때문이었다. 문득 나의 사정 빼고는 유성같이 흐르던 창밖 풍경처럼 모두 흘러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은 이미 정리되고 모두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는지도 이사장의 일방적인 계획이 깨진 것일 뿐 그 무엇도 아니라는 확신이 서기 시작했다. 스스로의 면피에 슬금슬금 마음이 놓여갔다. 동네 골목을 내려오다가 지붕들 위로 솟은 부열 왕릉을 보았다. 천년의 기품이 나를 굽어보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우산을 기울여 몸을 가렸다. 그때였다. 허공을 가른 밧줄처럼 긴 골목길이 갑자기 출렁이기 시작했다. 얼음산이처럼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내딛었지만 몸의 균형이 흔들리며 걸음이 위태위태했다. 한참이나 줄타기 하듯 진땀을 빼며 겨우 골목을 빠져나온 나는 거센 핏줄기가 등짝을 파고들어 온몸을 적시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는 그 길로 간포를 향했다. 천신이 허락한 비가 그곳을 비켜갈 리 없었다. 해룡이 꿈틀대는지 파도의 포마를 무트로 밀어내며 출렁일 뿐 만파식적의 가락을 품은 태연하고도 근엄한 모습의 간포는 그러나 비에 젖지 않았다. 바다와 맞닿은 누진 하늘이 젖은 창호에 먹물 번진 듯 한 잿빛이 되어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등허리를 낮게 들이었고 굽이치는 파도 따라 흔들리는 나루터의 배들은 녹슨 선체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물결에 풀어내고 있었다. 갑자기 두 다리에 힘이 불끈 들어갔다. 더 이상 균형을 잃거나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다. 손을 떠난 악보가 바람에 날려 흩어지고 있었다. 나는 바다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녀가 섰음직한 방파제에 훌쩍 뛰어올라 그 끝을 향해 거침없이 걸어갔다.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의 비가 쏟아지거나 솟구쳐 올라 내 주위를 애두르고 있었다. 순간 발밑이 물컹했다. 아득한 느낌이었다. 순간 커다란 재색이 나를 덮쳤다. 나는 전혀 움츠리지 않고 귀를 쫑긋 세웠다. 재색의 아우성을 꼭 듣고 싶었다. 정 그럴 수 없다면 서둘러 정신을 잃어야 했다.
꿈이라면 빨리 깨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기묘한 토피처럼